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박시설을 지을 때 상업지역 입지도 완화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기업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와 유통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의견 차이로 시공사 조기 선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쇠고기, 채소값이 일제히 오르는 등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농축수산물의 질과 양은 떨어졌는데 값은 껑충 뛰면서 시민과 상인 모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컴퓨터 수리 등의 출장 수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출장 수리업을 하기 위해선 근린생활시설 등의 사무실을 차려야 합니다. 보통 33제곱미터 크기의 사무실 임대료는 월 50만 원가량으로 1인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 1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용도 변경 없이 주택 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1인 창업자들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 개선과 더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의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생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입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준주거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생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여부를 정하지만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 지역에선 레지던스를 지을 수 있더라도 막상 주변 상업지역에선 제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준주거 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준주거 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업지역 내 생활 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져 투자 유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생산관리 지역에 먹는 샘물 제조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단지 주민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신세계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평균 10%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와 유통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국내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글로벌 증권사가 투자 측면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김영란법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여서 눈길을 끕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반부패 방지법, KT&G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9페이지 분량의 영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4개 유통주의 내년 예상 순이익 전망치를 직전 추정치보다 평균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이마트의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16% 하향 조정했고 백화점 업종인 신세계 순이익은 15%, 현대백화점은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삼 등 임산 제품을 취급하는 KT&G의 순이익은 5%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 유통업종 내에서도 백화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통업은 아니지만 필수 소비자 업종에서는 KTNG가 홍삼 등 고급 인삼 선물 세트 판매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요 유통주에 대해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2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대백화점은 15만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이마트는 17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KTNG는 14만 원에서 13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채권형 펀드에 2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반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 환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채권형 펀드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환매가 잇따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집계 결과 지난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내 채권형 펀드에 1조 7,046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 채권형 펀드에도 6,651억 원이 몰렸습니다. 이 채권형 펀드에만 모두 2조 3,697억 원이 순유입된 겁니다. 개별 펀드별로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단기 국공채 종류 시 설정액이 2,579억 원 늘어 올 하반기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동양 하이플러스 채권자 1A에도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몰렸고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자 1, KB스타 막강 국공채자 C 등에도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채권형 펀드 외에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 부동산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해외 부동산형 펀드 순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도 5,543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 하반기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부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보다는 채권형 쪽으로의 자금 예입이 좀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하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선호하는 현상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 서로 다른 방침을 정한 탓에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신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중단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합 설립 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춰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올 3월 국토부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하나랑 그걸 통해서 사업 속도를 좀 앞당긴다.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결정되면 공사비가 불어날 소지가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추자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초구 반포주공, 용산구 한남 3구역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150여 곳은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 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3곳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최대 30%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상장된 중국의 왕구 전문 기업 헝성그룹. 공모가 3,600원을 밑도는 시초가 3,240원을 기록한 뒤 16.89% 급락한 2,690원에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한가까지 치솟아 3거래일째인 어제 11.3% 오른 3,89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 8.06%를 달성한 겁니다. 올해 1월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중국 기업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 공모가 대비 현재 수익률은 32.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장 기업 로스웰은 이달 9일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 어제까지 나흘 연속 반등해 공모가 대비 수익률 6.09%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은 깊었습니다. 2011년 상장 뒤 2달 만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이 폐지된 고섬 사태와 올해 중국 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그동안에 저평가된 것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고요. 한국 기업 대비 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를 필두로 해가지고 똘똘한 애들이 많이 상장을 했거든요. 로스웰이라든지 특히나 올해부터는 배당이나 이런 쪽에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많이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중국 상장 기업들은 투자자 보호와 현금 배당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헝성그룹은 상장 전부터 최대 주주의 보호 예수기간 연장, 한국 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3년 만인 올해 현금 배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높은 보수와 세련된 이미지,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여건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금융공기업 하반기 채용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올 들어 은행 등 금융권이 일제히 채용문을 걸어 잠궜던 터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30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은 최대 65명입니다. 지원자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치게 되며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우대 혜택을 폐지해 스펙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년 한국은행과 같은 날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르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조만간 하반기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아직 채용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지원받으며 자체 자구 노력에 나서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산업은행은 70명, 수출입은행은 42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금융공기업 하반기 채용은 금융권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가뭄의 단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올 상반기 은행권에서 공채를 진행한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평균 경쟁률은 90대 1에 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려 100대 1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촉진 지구에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입지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뉴스테이 공급 촉진 지구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습니다. 또 공공시행자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업들이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올려서 이 조성 원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 대비 땅값이 크게 낮아 기업들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판교 창조밸리를 비롯해 향후 조성하는 지방 12개 산업단지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까지 개최해 해결책 논의에 나섰는데요. 가계부채 급증 원인을 놓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가계부채의 위기는 주택담보대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금융당국이 왜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지, 건설업계의 반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원인 파악을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빠른 증가세인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223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약 3개월 만에 2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여심심사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하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야말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왜 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꼽은 거죠? 네, 금융당국은 지금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꼽고 추가적인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증가한 가계부채 20조 6천억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67%, 금액으로는 13조 7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 등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하는 대출입니다. 지난 3월 말 집단대출 규모는 115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대출이 이루어져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주택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면서 집단대출이 부실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투자용으로 집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상당한 만큼 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만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반론 내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가계부채 위기가 주택담보대출 때문만은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오히려 큰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적용되는 우량대출이며 연체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험진단 지표로 볼 수 있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보면 올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0.48%인 가계신용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위기가 모두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제도나 청약가점제 확대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섣불리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금융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집단대출은 아파트라는 담보가 분명한 대출인 만큼 은행이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잘못하면 규제가 효력도 발휘 못하고 시장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문제도 안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과 또 섣부른 규제는 또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설 부동산업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9월 15일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대추, 밤 등 과일류나 쇠고기, 시금치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명절 장을 봐야 할 시민과 대목을 기다린 상인 모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금치 가격은 4kg당 56,0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나 올랐습니다. 사과 10kg 한 상자의 가격도 19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60% 넘게 뛰었습니다. 배는 25%, 밤도 평년 대비 9%가량 올랐습니다. 쇠고기 가격도 크게 올라 16일 기준 한우 등심이 킬로그램당 79,766원으로 평년 대비 24.6% 높아졌고 차례상 단골 손님 조기도 17일 기준 5,680원으로 14%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농축수산 물가가 급속히 오르는 것은 추석이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빠른 데다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축산 농가 등이 생산을 억제한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55세 이상 1, 2인 고령 가구 증가가 중소형 주택 수요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 중 1, 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4.7%에서 올해 54.7%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연령대별 가구 수 증가율도 65세 이상 가구가 5.5%, 55세에서 64세 가구가 8.3%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연령대가 전체 1, 2인 가구 증가를 주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절반을 넘어선 2012년을 기점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8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7.2%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10.4% 올랐고 중소형도 5.8%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형은 7.1% 떨어졌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베이비 부머가 고령 인구로 진입되는 2018년 이후 1, 2인 가구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소형 주택과 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 관리를 위한 임대관리업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0일 가까이 계속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점에 비춰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12,000여 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38전 오른 1,406원 72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월 5일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49일 만에 상승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한동안 약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도 이런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가능성, 미국 달러화의 약세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그룹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2016 리우 패럴림픽, 즉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캠페인 홍보 영상에는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문구와 함께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리우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사격 국가대표 박철 선수, 탁구 서수연 선수 등의 훈련 모습을 소개하고 올림픽 응원 열기를 패럴림픽까지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삼성은 소셜미디어에서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해시태그와 응원 메시지를 등록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패럴림픽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의 선전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광역시의 한 의료기관이 신고한 59세 A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늘 전남 진도와 해남 땅속 깊이 매장돼 있는 금광석 21만 1283톤을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 분석 기업인 루트매트릭스에 따르면 서울과 도쿄, 파리, 런던, 뉴욕 등 7개 도시 중 서울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74.4mbps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처서라는데 더위는 꺾이지 않고 오늘도 많이 무더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